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목요일에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알아볼 시사 용어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 펼칠 때마다 나오는 그 딱지 포퓰리즘, 포퓰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 네, 그걸 픽하신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포퓰리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고대에도 포퓰리즘은 존재했는데요. 네. 이 용어로만 보자면 그 기원은 19세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 연구자 중에 마가렛 캐노만이라는 유명한 연구자가 있는데요. 네. 이분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라는 이 용어가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러시아의 나루드니키주의인데요. 네. 이게 1860년에서 70년대 러시아에서 중산계급 청년들이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인민 속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맞습니다. 되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분하루드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분하루드가 이제 그 우리말로 이제 인민 속으로라는 이제 그렇죠. 나루드니키주의자들이 걸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예, 또 하나의 기원은 19세기 미국의 포퓰리즘인데요. 189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의 피플스 파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민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당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와는 달리 이 당원들이 대개 상업 농장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억압적인 채권자, 철도기업, 월스트리트 부호들과 맞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고 부르면서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네. 예, 서로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이 두 운동을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은 그렇고 학술적으로 포퓰리즘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학술적으로 참 난감한데요. 예. 예,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라고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표준적 번역을 했다 따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적절한지는 좀 의문인데요. 예. 왜냐하면 학자들이 볼 때 포퓰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포퓰리즘도 일종의 이데올로기이긴 한데 이게 이데올로기로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현실에서는 맥락마다 서로 다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예. 이게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예. 다만 거의 모든 포퓰리즘 운동의 내재에 있는 공통된 세 가지 정치적 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기초이자 최고 권력이다. 그리고 네. 둘째,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이 정당한 최고 권력의 지위를 강탈당했다. 여기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이른바 민중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국민 전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민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소생된다. 예. 이제 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중영합주의는 좀 편협한 번역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이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때면 언제나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 제기의 한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한 양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포퓰리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 봐야 되는 이게 거예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래서 사회학자 김주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샴쌍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 예, 이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몸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예. 두 개의 다른 두뇌,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관계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 주권을 강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국민 주권의 행동을 제약하는 제도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요. 네. 그러면 대표자가 있다는 건데 대표자가 국민 주권을 대신해서 행동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가 예. 제대로 안 될 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제 대표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대표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결속된 체제라고 보는데요. 네. 반면 포퓰리즘은 이 정치의 집단을 단결된 하나로 보지 않고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로 서로 양분해서 쪼개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의 고귀한 집합체고 엘리트들은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런 패턴들을 따라서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말하기를 권력을 대표자에게 맡겨놨더니 이 엘리트들이 강탈해 갔다. 예. 이제 다수의 우리가 그 권력을 찾아오자. 이 운동에 앞장선 우리가 이 전체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를 대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 포퓰리즘의 그 레토릭에서 주목해야 될 특징이 뭐냐?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기성 정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 아웃사이더라는 특징이 기성 정치에 질린 평범한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더욱 이끌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기성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예.
그래서 이제 피플들이 이제 직접 나서다가 어쩌면 아웃사이더였던 어떤 한 사람을 어떤 구심점 삼아서 오히려 이제 대표성을 몰아주는 또 이런 현상. 그래서 포퓰리스트가 등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뭐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에게 에비타로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사례겠고요. 네네. 가까운 예로는 이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라는 두 포퓰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론, 샌더스, 트럼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기성 정치에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고요. 이들은 기존의 엘리트 중심 질서를 부정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옹호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을 사회주의 무슨 혁명 이런 걸로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퓰리즘이 무슨 사회주의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정치 이념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샌더스도 이제 사회주의자를 자기가 자칭하긴 했는데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좀 더 많은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포퓰리즘의 진정한 핵심은 이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들 간의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실에서 포퓰리즘은 명확한 이념이라기보다는 엘리트 중심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샌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을 한다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되겠는데 트럼프를 과연 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게 그 존 주디스라는 연구자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차이로 트럼프와 이제 샌더스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데요. 주디스에 따르면 이게 좌파 포퓰리즘은 전통적인 포퓰리즘의 문법,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와 배제된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란 그 구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난민, 이주 노동자 이런 배제된 사람들도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합류해서 다 뭉칠 수가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바로 이 방식으로 움직였고요. 반면 우파 포퓰리즘은 소수 엘리트, 다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이 전통적인 두 집단 말고 외집단이라는 걸 하나 더 설정해서 삼각구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외집단에 주로 난민, 이주 노동자 같이 이질적인 집단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 엘리트들이 자국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 대신 이 외집단, 난민, 이주 노동자들을 더 잘 대해준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국경을 건너오는 자들이 문제다. 기존 정치인들은 이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대우해준다. 이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데도 말이다. 나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 이 외집단에 대한 분노, 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외집단의 범주가 다양하고 넓을수록 관련자들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그 동원력도 커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성, 소수인종 다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현상에서는 지지자들이 중산층, 부유층 다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좌파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은 유럽 보면서 함께 프랑스 국민전선인가요? 맞습니다. 그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인가 그건 또 좌파 포퓰리즘.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이념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또 포퓰리즘만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꼭 드는 예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퓰리즘 좌우파, 포퓰리즘의 좌우파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들의 관계의 설정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좌우 이데올로기로 엮어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베스가 가장 잘못된 사례인데요. 차베스 자신이 이제 아웃사이더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등장했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질서 옹호했던 기존의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을 적대시했고, 그리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포퓰리스트인데요. 하지만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처럼 복지가 없어도 강력한 포퓰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경제 구조를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하도록 재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출의 90%, 재정 수입의 50%를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상 우리나라와 자꾸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비교하는 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그냥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이런 어떤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무슨 복지 정책만 이야기만 따라붙는 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복지 확대를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 OECD에 비하면 이 복지 재정 지출이 훨씬 작거든요.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면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국가가 되어버릴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에선 이 용어가 원래 의미를 벗어나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쓰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보편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쓰는 이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 예. 퍼주기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어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재난지원금 때 한 칼럼 제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맞지만 용서받을 정치다였습니다. 예. 예, 이 칼럼에는 실제 면죄부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보편 혜택을 주는 정책이 일종의 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네. 예, 포퓰리즘을 죄처럼 여긴다는 게 이제 우리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방식을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프레임이 2000년대 이후에 너무 오래된 관행이 되어 왔는데요. 예, 반응하지 않는 기성 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포퓰리즘의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인기에 영합해서 돈을 퍼주는 나쁜 정치라는 식의 이제 잘못된 해석만 남은 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려가 됩니다.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그러니까 증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